여기 한국으로 휴가를 왔다는 이탈리아인들이 맹렬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인들은 다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허무맹랑한 소리나 해대고 있다니 이게 진짜 선진국이 맞다고. 그러나 그렇게 불만을 표하던 외국인들은 이내 도저히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이런 건 한국이 아니라면 절대로 볼 수 없다며 경악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 로마노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국립소방대인 비질리 델 푸오코에서 12년 넘게 복무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팀은 이탈리아 소방을 책임지는 엘리트 소방관들이었고, 그래서 저희 팀이 전국 소방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을 때 저희 모두는 그다지 놀라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저희는 저희 팀의 헌신과 영광에 걸맞은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뉴욕이나 혹은 파리로의 여행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은 저희를 한국으로 보내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희를 한국으로 보낸다는 말인가요? 저희 대부분은 매우 남자다운 성격을 갖고 있고 그렇기에 케이팝, 여자친구가 밤늦게 보는 한국 드라마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저희 팀의 응급대원이었던 마르코는 이건 역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소방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고 와야 하는 거 아냐? 라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위에서 그렇게 명령이 내려왔고 저희는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한국행을 포기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입 다물고 그대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던가 중에 하나를 말이죠. 그러나 오랜만에 찾아온 해외로의 휴가 기회를 그대로 날려버릴 수가 없던 저희는 모두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행은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70대 남성으로 판단되는 할아버지가 인천공항 3번 출구 근처 바닥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마치 줄이 잘린 꼭두각시처럼 그대로 고꾸라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달려갔고 오래된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그다지 마음에 드는 국가가 아니었더라도 한국에 온 첫날부터 누군가를 그대로 죽게 둘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저보다 훨씬 빨리 달려오더군요. 제가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소방관과 구급대원 제복이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이미 쓰러진 남성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결국 쓰러진 노인의 기도와 호흡, 맥박은 몇 초 만에 확인되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3명으로 구성된 팀이 들것을 들고 도착하여 마치 영화에서 리허설을 한 것처럼 노인을 안정시켰습니다. 완벽한 팀플레이였고 매우 신속하고 박수받아야 마땅한 수준 높은 위기 대응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할 일이 아예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혼란과 응급 상황에 대비해 매일같이 훈련받은 소방관이었고 심지어 표창까지 받았던 엘리트 소방대원이었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냥 관찰자쯤밖에 안 되었어요. 근육만 가진 관광객이었죠. 하지만 얼마 뒤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바로 엘리트 소방대원이었던 저희보다 빠르게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던 한국인 남자들은 교육을 받은 공항 직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거든요. 이들은 24시간 공항 내에 배치된 전담 비상 대응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터미널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자체 소방서 및 경찰 기지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받은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후 90초 이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죠. 90초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여긴 공항입니다. 필연적으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비상상황 대비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을 수가 있나요? 이탈리아 공항에서는 누군가 쓰러지면 구급차를 부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공항 근처에 아무런 긴급 대응 인프라가 없고 모든 인프라는 도심에 몰려 있으니 출동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즉, 공항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위해 구급대원들을 부르는 건 치료를 위한 호출이 아니라 시체를 운반하는 운구차를 부르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이탈리아 공항 터미널에서 한 남자가 발작을 일으켰지만 공항 내부에는 비용의 이유로 필수 인력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기에 청소부가 걸레를 들고 먼저 출동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 남자를 책임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인천에서 쓰러진 남성은 터미널을 떠나기도 전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전문 구급대원이 그와 함께 병원으로 동행했습니다. 한 한국인 행인이 그 남자의 아내에게 물을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 남성은
분명히 저희와 같은 여행자일 뿐인데 노인이 떨어뜨린 지갑과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부드럽게 먼지를 털어낸 후 양손으로 공손히 돌려주었죠. 거의 아름답게 설계된 드라마 세트 촬영장 같았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저희에겐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죠. 마르코는 이 전개를 지켜보던 중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긴급 대응 시뮬레이션 중인가? 만약 이탈리아였다면 일단 행인들이 쓰러진 사람의 귀중품부터 전부 훔쳐가고 말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탈리아는 자국을 서구 문명의 요람이라고 자랑하지만 공항에서 누군가 쓰러지면 도움은커녕 뭔가를 훔치지만 않으면 감사하게 여겨야 할 정도의 수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들은 긴급 대응을 시스템화해 놓은 상황이었고 모든 한국인들은 끝까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당장의 사소한 이익 앞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는 긴급 대응이 대응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저 본능적으로 해야 할 당연한 과정이죠.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소방관으로서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질투의 감정이었죠. 저는 이탈리아는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한국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모두는 패배감을 느끼며 이동했습니다. 방금 공항에서 목격한 것들 때문에 여전히 멍한 상태였지만 아무튼 저희는 이왕 한국에 온 김에 한국을 온전히 즐겨야만 했거든요. 저희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려고 했어요. 당연하죠. 이탈리아에서는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동하는 교통수단은 택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곧 봐선 안 될 표지판을 발견하고 그대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다개국어로 전환되는 디지털 표지판은 인천공항과 바로 연결된 지하철 플랫폼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거든요. 공항 근처가 아니었어요. 인접도 아니었죠. 공항 내부에 대중교통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반신반의한 채 이동했어요. 공항과 대중교통이 연결되어 있다니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에조차 썩 훌륭한 지하철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도심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도 대중교통 시설을 갖추고 있다니요. 그러나 그렇게 이동해본 결과 이곳 공항에는 정말로 지하철역이 존재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탈리아의 웬만한 수술실처럼 깨끗하더군요. 부드러운 조명과 1초도 어기지 않는 정확한 열차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디지털 화면, 태블릿 PC가 장착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외국인들의 질문에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질문에 답하는 모습, 그야말로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마자 플랫폼의 스크린 도어가 완벽하게 정렬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지하철에는 스크린 도어 자체가 없지만 한국은 완벽하게 깨끗하고 잘 작동하는 스크린 도어로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었죠. 로마 지하철에서는 누군가 피자 상자를 선로에 던져버려서 지하철이 여러 차례 지연되곤 합니다. 저희는 종종 이탈리아 대중교통의 유지관리 예산의 절반이 내다 버린 모짜렐라 청소에 사용된다며 농담을 건네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애초에 그런 쓰레기를 청소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를 정말로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역내에 구비되어 있는 대기부스였죠. 부스 안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부드럽게 순환하고 있었어요. 모든 좌석 아래에는 전자기기 무선 충전 포트가 구비되어 있었죠. 부드러운 배경음악까지 여긴 마치 미니멀한 VIP 라운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정말 대중교통이 맞는 거야? 엔조가 속삭였습니다.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여기 앉아도 되는 거 맞지? 놀랄만 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VIP들만이 입장이 허가된 공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마르코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근처에 자판기가 있더군요. 그리고 엔조는 이따위 평범한 자판기가 뭐가 그리 놀랍다고 소리를 지르냐며 마르코에게 핀잔을 주었는데요. 그러나 그런 엔조 또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는지 이내 자판기를 유심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판기는 빛나는 터치스크린, 다국어 인터페이스, 카드 결제, NFC, QR코드 스캔, 음성 안내 기능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최첨단 자판기였거든요. 동전을 먹고 제품은 주지 않는 이탈리아의 30년은 된 고물 자판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한국의 자판기는 외국인인 저희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을 이탈리아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까지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평범한 자판기마저도 수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저희의 삶을 완전히 바꾼 단 하나의 버튼 말이에요. 믹스커피 800원. 솔직히 저희 모두는 처음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믹스커피요? 이건 근본이 없는 구정물일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는 이탈리아인이에요. 에스프레소가 아닌 구정물을 마시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저희는 아메리카노조차도 허용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믹스커피 따위를 마시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틀렸어요. 정말 영혼이 산산조각 날 정도로 틀렸습니다. 마르코는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믹스커피를 주문했고 한 입을 맛본 뒤 묘한 표정을 지으며 저희 모두에게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거든요. 저는 화학 슬러지를 기대하며 한 모금 마셨지만 대신 극강의 조화를 맛보았습니다. 달콤하고 크리미하며 풍부하고 중독성 있는 블렌드로 완벽한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희의 장기간의 비행의 모든 피로를 종이컵에 녹여버린 것 같았어요. 엔조는 한 모금 마시고 신을 본 것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자신이 마실 믹스커피를 2잔 더 주문하더군요. 마침내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저희는 각각 컵 2개씩을 들고 지하철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목적 지역에서 하차했을 때 저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에 휘말리고 말았죠. 분명 한국의 지하철 객실 내부는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수준 높은 한국인들은 일체의 소란이나 혼란도 발생시키지 않은 채 침묵으로 객실을 밝히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저희 근처에서 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르코는 긴장했어요. 누군가 쓰러진 것 같아. 엔조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나설 차례 같은데? 공항에서의 실수를 만회하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다시 오래된 본능이 발동되었습니다. 저희는 재빨리 소동 쪽으로 이동했어요. 한 젊은 한국 남성이 탈수나 저혈당으로 인해 기절한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그는 바닥에 누워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놀라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더군요. 한국의 시민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들은 이미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지하철에 비치되어 있는 빨간 십자가가 표시된 캐비닛을 열고 밀봉된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몇몇은 벽 쪽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제세동기를 가져오기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비상제세동기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시민들은 전문 응급요원도 아니었음에도 놀랍도록 전문적인 솜씨로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징병제 국가로 이들은 군대에서 기본적인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전부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사실상 모두가 예비 응급요원과 다름이 없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번에도 늦어버렸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비상대응 능력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어떻게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 고급 응급키트가 구비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는 건가요? 심지어 지하철 벽에 잘 보이는 곳에는 소화기와 방독면 등 화재를 대비한 장비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이는 자물쇠도 없이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고가의 응급 장비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지 한국에서는 모든 응급 및 화재 도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에 이러한 정직에 대한 수혜를 전 국민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엔조는 다시금 몸을 숙여 속삭이더군요. 로마에서는 20분 만에 사라졌을 거야. 모든 것이 말이야. 소화기? 개방된 지 5분 만에 이베이에서 팔리고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고가의 장비들이 전부 개방되어 있음에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그의 말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단순히 재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이 예방 도구를 훔치는 재앙을 두려워합니다. 아마 이탈리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화재 사건은 초동 조치를 거치며 금방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공공 인프라를 훔쳐서 작물 시장에 내놓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소방방제 도구를 전부 훔쳐갔기에 결국 골든타임을 놓친 불길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말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도구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의 생명이 소화기에 달려있다는 생각 자체가 엄청난 공감을 받으며 존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한국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무언가를 훔쳐간다는 생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좋은 인프라에만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국민들이 책임감 있게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신뢰에 부응했죠. 연설도 구호도 없는 조용한 사회계약이었습니다. 단지 정직한 시스템과 정직한 시민들뿐이었어요. 저희가 다시금 패배감에 사로잡혀 지하철역을 나섰을 때 저는 마르코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는 역에서 찾은 자판기에서 믹스커피를 다시 구매한 뒤 한 모금 더 마시고 있더군요. 그는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항상 우리의 조국이 문명화되었다고 생각했어. 세계를 주름잡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알고 보니 우리는 끔찍하게 뒤처져 있을 뿐이었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저희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우연히 중학교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나 학교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한국의 중학교에는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변에는 장식용 램프 기둥에 AI 보조 보안 카메라가 몰래 끼워져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AI 보안 카메라는 사람들의 얼굴과 행동을 인식하고 혹여라도 위험하거나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곧바로 인식하고 학교와 당국의 관련 부서에 비상알림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이 기능을 통해 학교 내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도 방지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학생들을 향한 범죄나 학교폭력 문제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문제인데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이러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도 해결에 실패한 문제를 단번에 고쳐버린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학교 시설도 놀라웠죠. 운동장은 흙이나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잔디구장으로 꾸며져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기술적으로 탁월하고 부자인 국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를 구경하던 마르코가 표정을 잔뜩 찌푸린 채 불평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았잖아. 이래선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걸? 그러나 그의 불평도 잠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하교를 하던 한국인 여학생 무리가 저희에게 관심을 보이더니 이내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는 마르코에게 영어를 구사하며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중학생조차 영어에 매우 능통했고 그렇게 저희는 영어를 구사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학생들은 저희에게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건 제가 편의점에서 대여한 무선 충전 휴대용 배터리예요. 자녀 배터리가 조금 남았으니 사용 후에 편의점에 다시 반납해주세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 눈만 돌리면 찾아볼 수 있는 편의점에서 휴대용 무선 충전기 대여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마르코가 무선 충전 휴대용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는다면 모든 독박은 이 여학생이 전부 쓰게 될 텐데도 도대체 이 학생은 처음 보는 외국인인 그를 어떻게 믿고 자신이 대여한 무선 배터리를 기꺼이 내준 것인지 저는 한국인들의 신뢰에 문화의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배터리를 사용하고 반납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편의점에는 기이한 장면들이 펼쳐져 있더군요. 한국에서 편의점은 단순한 물건 판매의 역할만을 하는 게 아니었고 택배 배송, ATM, 전자레인지 등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편의점은 약국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약을 구매하려면 몇 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약국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프면 약국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플 때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편의점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약을 구매하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의료 인프라였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24시간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상식을 아득히 초월하는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울에서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희는 도시가 아닌 한국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한국은 꽤나 인상적인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차량 하나를 렌트했습니다. 솔직히 궁금했어요. 반짝이는 공항과 첨단 지하철을 건설해 놓은 한국이지만 과연 이들은 외딴 지역의 고속도로마저 멀쩡할까요? 이탈리아의 경우 고속도로 곳곳에서 포트홀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로마를 잇는 주요 도로가 아닌 이상 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며 계속해서 사고를 유발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던 저희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도로 표면 그 자체였습니다. 포트홀은커녕 균열조차도 하나도 없었어요. 색이 바랜 차선조차 하나도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고속도로는 LED 조명이 내장되어 있고
밤에는 차선 표시기에도 조명이 켜지며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한국 고속도로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고속도로 표지판이었죠. 이건 단순한 표지판이 아니었습니다. 교통 상황, 기상 경보, 사고 지역 경고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역동적인 디지털 패널이 각각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어요. 표지판은 곧 가벼운 비로 인한 미끄러운 도로 상황을 경고했는데 표지판이 경고한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정말로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한국의 고속도로는 물을 흡수하고 타이어 분사를 줄이도록 설계된 다공성 아스팔트로 만들어졌기에 아무리 비가 내린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동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디지털 표지판은 휴게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정보를 알려주었고 그 휴게소는 현재 사람들이 얼마 없어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알려주더군요. 안 그래도 저희 모두는 화장실에 가고 싶던 차였기에 지금 휴게소에 들르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휴게소 건물은 무척이나 현대적이었고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이런 깨끗하고 멋진 건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하고 싶어 할 정도로 호기심이 강한 마르코는 자동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리려고 하더군요. 조심해. 저는 반쯤 경고했지만 당연히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흥분한 그는 전국 소방운영 평가 중에 왼쪽 발목을 다쳤다는 사실을 잊은 듯 차량이 멈추지도 않았는데도 조수석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분명 그는 엘리트 소방대원다운 멋있고 신속한 착지를 예상했겠지만 그의 발은 날카롭게 비틀린 채 어색하게 연석에 착지했고 결국 마르코는 극적인 비명을 지르며 방금 총에 맞은 것처럼 발목을 잡고 바닥에 구겨졌습니다. 한 번 외마디 비명소리를 내지른 마르코는 더는 비명소리를 지를 기력조차 없는지 얼굴만 붉어진 채 꺽꺽거릴 뿐이었어요. 저희는 분명 이러한 부상자를 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대원이었지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오더군요. 여긴 휴게소였어요. 도심과는 한참 떨어져 있고 그냥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섬 같은 곳이었죠. 당연히 의료시설이 있을 리가 없었고 렌터카에서 의료기기를 기대하는 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엔조는 고전적인 질문을 내뱉더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글쎄,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엔조가 쏘아붙였습니다. 어떻게? 헬리콥터라도 불러서 그를 실어 가자는 거야? 발목이 끊어진 것 같아. 제발 헬리콥터를 부를 수만 있다면 불러줘. 마르코가 힘없이 제안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다가 쓰러진 외국인 한 명을 위해 한국이 헬리콥터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헬리콥터가 정말로 출동하기라도 한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겠네. 그 천문학적인 출동 비용은 소방대원의 월급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을 테니까 말이야. 엔조가 재차 반격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1분 동안 티격태격했고 엘리트 소방대원이라는 직업이 무색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부상당한 마르코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목소리가 저희의 싸움을 방해했습니다. 부드럽고 예의 바른 영어가 날아들었어요. 당신, 괜찮나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깔끔한 휴게소 유니폼을 입고 무전기와 태블릿처럼 보이는 기기를 들고 있는 젊은 한국인 직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르코의 발목을 힐끗 쳐다보더니 곧바로 빠른 한국어로 무언가를 전파하더군요. 몇 초 만에 작은 전동카트가 도착했습니다. 한 명은 휴대용 보조기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휠체어를 펼치고 있었어요. 저희는 놀란 표정으로 마르코를 부드럽게 들어올렸고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몰라 황당해할 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병원으로 갈 거예요. 직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뭐라고요? 엔조가 짜증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병원을 간다고요? 도심까지 10수시간이나 휠체어를 밀면서 이동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곳 휴게소에 병원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차라리 순간이동 능력으로 병원으로 이동하겠다는 게 더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1분 뒤 저희는 정말로 휴게소 내부에 존재하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료실 내부는 밝고 깨끗했어요. 그러나 저희에겐 아직도 넘어야 할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코의 발목이 정말로 끊어진 게 아니라면 저희는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기다린 끝에
겨우 의사를 보게 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탈리아 의료의 현실이죠. 그러나 한국에서 마르코는 대기 시간 없이 곧바로 의사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엑스레이로 발목을 스캔받았고 곧바로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경미한 인대 염좌였습니다. 놀라웠어요. 이렇게나 빠르게 의사를 볼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거예요. 아니, 애초에 휴게소에 병원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세계 최고의 의료 인프라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죠. 마르코가 멍청한 짓으로 발목을 다친 지 15분 후 저희는 처방전을 들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모퉁이를 돌자 약국이 보이더군요. 약국은 마치 고급 부티크처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장통 같은 혼란은 전혀 없었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긴줄도 없었고 시끄러운 소리도 없었습니다. 차분한 음악과 깨끗한 카운터, 그리고 깔끔한 흰색 코트를 입은 약사만 존재하고 있었죠. 저희는 그에게 처방전을 건넸고 그는 단 한 번의 질문도 하지 않고 약을 준비했으며 영어로 된 명확한 설명서를 인쇄한 다음 일일 복용량을 개별적으로 정리한 진곡 밀봉 파우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탈리아였다면 아무런 설명서도 제공받지 못할 것이고 일일 복용량으로 세분화된 약도 절대로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체 모를 약을 뭉텅이 채로 던지듯 받고 뒤에서 줄을 기다리는 인파들에 의해 쫓겨나듯 약국에서 튕겨져 나가겠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물론 이곳에서도 한국인들의 믿을 수 없는 호의가 존재했죠. 한국인 약사는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처방전을 보니 환자분은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으실 텐데 지나치게 아파하시는군요. 다른 한국인 환자분들은 똑같은 부상에 그렇게까지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 가벼운 통증화나 패치와 발목 테이프를 추가했습니다. 추가 요금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저는 약사로서 그렇게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저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보너스 케어 패키지는커녕 적절한 약을 제공받으면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주먹구구식인 이탈리아에서는 가끔 약을 부족하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한 한국인 약사에 따르면 마르코는 지금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뜻이었기에 저희 모두는 최강 소방팀원으로서의 자존심도 없냐며 마르코를 향해 비난을 퍼부을 뿐이었어요. 짓궂은 엔조는 일전에 마르코가 그랬던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는 마르코의 울부짖음을 재현했죠. 마르코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호의를 받았으니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죠. 물론 가격은 더욱 저희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약값은 겨우 8,000원이었거든요. 마르코는 울 것만 같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간의 내 이탈리아에서의 삶은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을 전쟁 준비하듯 대합니다. 비용, 서비스, 대기시간, 모든 게 최악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잘 운영되는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약사에게 호의까지 받아버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은 이에 대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를 한 것처럼 매우 조용했죠. 마침내 저희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모두가 몸이 건강한 정상이었기에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를 느낄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엄살이 가득한 마르코와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모든 지하철역 입구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장애인을 위한 촉각 경로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으며 휠체어와 유모차를 위한 자동 문열림 센서도 있더군요.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표지판이 존재했고 버스 정류장에도 작은 경사로와 압력 감지 탑승 패드가 있어 운전자에게 이동이 제한된 사람이 탑승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놀라웠던 건 역시나 한국인들 그 자체였죠. 마르코가 천천히 횡단보도를 통과하자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한국인 고등학생이 중간에 멈췄고 마르코를 부축해 주었거든요. 저희는 마르코를 돕지 않았어요. 그저 먼저 횡단보도를 통과한 뒤 그러고도 이탈리아의 자랑스러운 소방대원이 맞냐며 엄살을 부리는 그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낼 뿐이었죠. 그러나 정작 그를 도운 건 저희가 아닌 생전 처음 보는 한국인이었던 것입니다. 제 조국과 대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극심한 이탈리아에서는 절대로 대가 없이 남을 돕는 법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영원히 고장나 있고 애초에 이탈리아는
한국처럼 엘리베이터를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국가가 아니에요. 그늘진 벤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마르코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부상을 당하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야.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 나는 마치 초능력이 생긴 것 같아. 한국인들은 다들 내게 먼저 도움을 베풀어 주거든. 한치의 예외 없이 말이야. 이게 초능력이 아니면 뭐야? 이탈리아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잖아. 그리고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인들의 응원 덕분인지 마르코의 걸음걸이는 이제 꽤나 멀쩡해 보였어요. 그의 부상은 전문적인 치료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경을 써주는 나라에서는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의 말처럼 빠르게 치유되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자판기 믹스커피 한 잔을 들고 출발 게이트 밖에 앉았습니다. 왠지 상징적인 느낌이었죠. 저희가 처음에 조롱하던 작고 달콤한 음료는 예상외로 편안하고 조용하게 훌륭하며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는 일종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의 캐리어에는 믹스커피로 가득 찼죠. 마르코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자신의 옷가지까지 버리고 그 공간을 믹스커피 박스로 구겨 넣었어요.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깨끗한 터미널, 선명하게 표시된 다국어 표지판, 승객을 묻지 않고 도와주는 웃는 직원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러움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문명이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저희는 한 수 가르쳐주는 것을 생각하며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저희는 많은 것들을 배웠죠. 그리고 그 교훈은 단지 화재 안전이나 응급 절차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신뢰를 바탕으로 어떻게 신중하게 사려 깊은 설계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마 이탈리아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처럼 못하겠죠. 한국은 이미 아득하게 높은 경지에서 저희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